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3일 고품격 부동산 정보 방송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고품격으로 좀 바꿔봤어요. 근데 이름 어떻게 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하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우리도 좀 품격을 높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고도 하시고. 네, 뭐 상대방은 괴로운데 우리는 너무 장난처럼 방송한다는 얘기도 좀 있고. 품격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별별 수다, 그래서 수다 떨려고 한 건데 약간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도 조금 고품격 별별 수다로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강소장님께서 재밌는 이슈를 딱 찍어갖고 오셨는데 렌트홈. 아 예. 뭐 렌트홈. 그게 뭐예요, 렌트홈? 등록 임대주택 네. 서비스? 아니야. 아무튼 민간 임대주택 등록들 지금 엄청나게 하셨고 네. 또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말 그대로 주택 임대 등록, 임대주택 등록, 주택 임대 등록, 아무튼 사업자를 내고 임대주택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자료들이 잡히죠. 그렇죠. 누가 네. 어느 집을 언제 임대 개시를 했고 몇 년간 임대를 놓을 거다, 네. 이런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네. 한꺼번에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 오픈했어요. 그 사이트의 이름이 렌트홈이야. 대박. 집을 빌려라. 렌트홈. 대박. 그럼 네. 이게 한국판 에어비앤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는 네. 이제 단기 임대 쪽에 좀 맞춰져 있는 이제 그리고 민간이 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이 렌트홈은 이제 국가에 등록하고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의 주택들을 이렇게 몰아놓고 보면 네.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어떤 사람들이? 네. 임대주택, 등록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죠. 연 5% 이내에서 네.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집에 들어가면 임대료가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나 그렇죠. 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들어가면 네. 임대료가 네. 연 5% 이내로 안정될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안 올려줘도 되니까 그런 집을 찾아서 임차인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보가 닫혀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제 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뭐가 있어요? 직거래 게시판도 있긴 있지만 사실 주택들은 직거래 같은 경우 좀 비싸니까 쉽게 못 하잖아요. 사고 그렇죠. 위험도 있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개업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거 통해서 보고 물건들을 구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주택들이 임대 매물이 중개업소에서 잘 소개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네. 또는 이제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요? 만약에 이런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전세는 상한 제한이 있잖아. 그렇죠. 전세가가 싸. 그렇죠. 그리고 딴 이제 데는 비싸. 딴 거는 어. 예를 들어 가격 어.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보면 음. 임대 가격이 적으니까 수수료도 쌀 거 아니야. 수수료도 싸죠. 그렇겠네. 대신 예. 임차인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그것도 그래요. 아무튼 그걸 구할 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매물 사이트나 이런 거 부동산 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서 보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의 현황들만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그 정보들만 취합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그럼 않겠냐. 주택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집이 임대주택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집이다. 네. 대단하네요. 오늘 제가 가서 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오. 몇 동 몇 호, 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어? 임대주택 등록한 날짜, 개시일이 언제, 네. 몇 년 임대, 이렇게 네. 딱딱 다 찍혀서 나와요. 오, 근데 어떤 거는 대박. 동호수가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래서 살짝 이거 왜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차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네. 이분 임대 등록했네, 누가 몇 동 몇 호 갖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예, 확인하고 했구나. 어. 생각보다 임대주택 등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임대료 상한 제한이라는 것도 네. 임차인이 나간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적용 안 받는 거잖아요. 적용 받아요. 그것도 받아요. 예,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네네. 일단 구청에 내가 이렇게 임대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기준으로 해 계속 내가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적용이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네. 5년 임대를 했다, 네. 8년 임대를 했다라고 하면 8년 임대하고 나서 일단 사업자 풀고 임대를 비싸게 다시 놓고 이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8년 뒤 얘기죠? 그렇죠. 뭐 4년 임대 경우에는 네네. 4년 끝나고 네네. 나서 현 시가대로 올려놓고 다시 임대 놓고 다시 5%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급등기라든가 급락 시즌 뭐 급락 같은 경우는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임대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시절이 온다고 하면 그런 시절에는 이렇게 지금 민간 임대 주택이랑 그렇지 않은 주택 간에 가격 갭이 좀 날 것 같고요. 특히나 신규 입주 아파트들 있잖아요. 신규 입주 아파트들 중에서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임대사업 등록하신 주택 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 같은 네네. 경우는 입주할 때는 보통 음. 입주 시점에 물량이 쏟아지는 것 때문에 임대가 가격이 좀? 디스카운트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첫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이제 낮게 시장은 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시장가랑 시장 전세가 2년 뒤에 보통 이제 제값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기회비용 손실이 계속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순환 구조라고 본다면 임대 가격 상승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깨울 수 있지만 이게 또 악순환 구조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전세 이런 것도 활성화되겠어요. 오히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전전세를 못 하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괜히 예. 세입자가 네. 전세를 얻어놓고 예. 뭐 괜히 또 좀 자기가 다시 정도? 전전세 놓. 근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전전세를 그런 식으로 놓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전전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월세로 놓겠죠. 왜냐하면 내가 얻어놓은 전세가보다 더 높은 금액의 전전세를 얻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예, 금액 범위 안에서만 전전세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한 임대인은 예를 들어 뭐 전세로 1억에 놨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살던 사람이 그걸 월세로 전환을 하면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전전세를 놓을 경우에 한해서는 이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월세로 임대를 놓는 거에 대한 제한도 없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전세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것도 네. 사실 저도 그런 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 등록되어 있는 주택들만 네. 다 가서 네. 임차를 하는 거예요. 좀 저렴하게 입주하는 입주장에 가서 쫙 임차를 얻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월세로. 그럼 보유세도 부담 없잖아요. 왜 전세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월세 전환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전세 동의도 없고 예를 들자면 그 일반적인 전세 시세가 3억이야. 네. 근데 이게 지금 입주 쇼크 때문에 전세가 한 2억 4천 막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한테 지금 이런 2억 입주할 때 입주 시세로 2억 4천이지만 제가 2억 5천 또는 2억 6천의 전세를 얻어 드릴게요. 대신 전전세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2억 6천의 전세를 놓고 전전세를 놔서 월세로 돌린다든가. 그걸 갖다 한 개만 하지 않고 여러 개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 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또 네. 뭐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장이 될 네, 수도 있죠. 시장이 한 될 수도 개로서는 있겠네요. 크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 개를 뭉친다고 하면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임대료는 싸고 월세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또 각광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걸 갖다가 새로운 만약에 사업이. 임대인한테 오케이만 되면 에어비앤비 돌린다거나. 아 근데 에어비앤비는 근데 지금 손이 못 너무 한다, 많이 못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만 해야 되고 사실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되게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네. 에어비앤비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네. 좋은 식의 구조도 있고 또 우려되는 바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정보였어요. 근데 렌트홈에서 얘기가 너무 막 나갔다. 막 나왔다고요? 막 나갔다고 지금 뭐
그 전세 거기가 물량 너무 컸어요. 싸게 들어가가지고 월세로 전전돼 놓고 동의받고 이런 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실걸요. 옛날에 생각해봤고 그냥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다 뭐 정도였는데 구체적인 건 좀 계산해봐야죠.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은퇴자가 피해야 할 부동산 투자 5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네, 뭐, 그게 그 조선일보 땅집고에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어떤 책 음, 김순환 씨라는 분이 쓰신 인구와 부동산의 미래인가 그런 책이 있대요. 네. 사실 책 어제 주문했어요. 바로 그 기사 보고 그 기사 중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피해야 될 부동산 5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한 꼭지를 요약해서 기사화하신 거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전 너무 공감이 가서 음. 사실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은 제가 뭐 대충 기억하고 있는 거는 네네. 실버 주택 전성 시대는 오지 않는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버 주택이 음, 결국 은퇴하신 분들이 실버 주택 말 그대로 은퇴하신 분들에 맞춰서 뭐 예를 들자면 모여서 사는 타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실버 집을 타운? 지을 때 일단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시기 쉽게 집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턱이 없다든가 뭐 위치들을 좀 낮춘다든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설계한 집들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은퇴자들의 시대가 오고 하기 때문에 되게 유망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분당이나 남부권에 이제 그런 식의 실버 주택들 많이 전했지만 네. 성공한 사례가 없다. 왜 성공한 사례가 없냐를 살펴봤더니 결국 지금 은퇴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로 가장 재미를 본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경험이 그렇죠. 있어서 네네. 이분들의 투자는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행태를 봤더니 월세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을 찍어서 투자를 하지 실버 주택이라고 투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행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실버 주택에 현혹되지 말아라. 뭐 이제 가격이 이런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예, 뜻인가요? 예. 네. 굳이 플러스 알파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대학가 주변 부동산에서 빠져나와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의외예요. 대학가 주변의 부동산들이 임대하기 좋은 시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나요? 이제 이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면 네. 이제 대학가 중에서 서울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네. 지방의 대학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서울에서 예를 들어 유학을 지방으로 가거나 해서 하면 이제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 앞에 있는 원룸들이나 이런 게 수요가 있지만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령 인구 학교 다녀야 되는 대학교를 가는 입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는 게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 단순히 수익률 높다라 그래서 네. 그런 지방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 주위에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저도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소영 말씀하시는데 동감하는 부분들이 일단 학교들이 기숙사를 좀 많이 짓고 그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죠? 그 임대가 안 나가. 두 번째는 대학교 앞에 월세를 받아야 되는 방이 있는데 비어 있어. 맞아요. 새가 안 나가. 네, 맞아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네.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세를 빼주면 뭐 수수료로 뭐 3개월치 월세를 주겠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공격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 안 나가더라고요. 심각해.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대학들도 이제 지금 사실 대학들이 자기네 학교로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네. 광고도 하고 옛날 그렇죠.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맞아, 일인데. 맞아. 버스에 근데 막 온통도 빼고 이제 학생들도 숫자가 아마 정원도 줄일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주니까. 예, 그리고 지방에서 유학하는 학생들 유치하려면 우리 학교 기숙사 있으니까 뭐 1, 2학년들 뭐 3학년까지 기숙사 다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자꾸 기숙사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도 줄고 기숙사도 짓고 하면 실제로 이제 학교 주변에 술집은 있어도 그런 원룸이나 자취하는 공간들 이런 것들은 거의 수요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대학가 주변으로 원룸 임대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겠다, 임대 수익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다는 아직까지는 거. 있지만 점차 이게 하락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빠져나와야 발을 빼야 될. 네,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사실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벌써. 근데 또 아직까지는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이 이제 직장인들이 주로 또 들어와야 싸니까 학생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원룸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도심지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들 뭐 역세권 좋은 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라고 지어놓은 집인데 이제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좀 저렴하게 결혼하기 전까지 거주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도 되고 해서 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 네. 네. 그러나 전체적인 학생의 인풋은 줄어든 구조일 것 같다. 주의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빌라는 무조건 팔거나 개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빌라는 나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은 그분 주장하신 내용하고 약간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른데 그렇죠. 저는 빌라 투자로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끝났대요 언제?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도 네.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빌라. 별개의 문제고 개발이 없는 지역의 빌라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시 안에 있는 역세권 빌라들 투자해서 손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고점에 되게 어떤 이상한 개발 호재를 믿고 비싸게 투자하신 경우만 그렇지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가가 큰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빌라 투자하신 분들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개념으로 역세권 다세대 주택들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손해 본 적은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요. 다 올랐지.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전세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예, 뭐저 2003년에 제가 결혼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도 결혼할 때 8,500만 원짜리 사당 역 주변에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집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8,500이었지만 지금 전세가 올랐죠. 거기 전세가 얼마인데 음. 전세값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를 딛고 매매가 시세는 형성이 되니까 오르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신 얘기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주택이니 기왕이면 은퇴자들이 그런 다세대 주택보다는 그런 역세권 소형 아파트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역세권 소형 아파트 비싸잖아. 다세대 주택은 싸니까 하는 거지 뭐. 일단은 네, 그 네.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네. 일단 은퇴자잖아요. 네. 은퇴자들이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이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극소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됐던 발표가 됐던 것들은 이미 가격이 또 많이 이미 비쌀 거고. 네, 올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추진되려고 하는 지역은 또 개발 이익이 실현되는 데까지 뭐 10년 오래 걸리지. 너무 오래 네, 봐야 물려 되니까. 있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 네, 기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로 볼 때 은퇴자가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이런 이제 생각도 또 좀 그 들어요. 기사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게 서울시 안에 있는 역세권 빌라 이런 거 중심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빌라들을 엄청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빌라 공급이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양극화 시장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는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쵸. 잘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수도권 빌라라든가 이런 거 투자했다가 물릴 수도 있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네. 과공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하라. 뭐 그런 사실 논조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볼까요? 그린벨트 투자 유혹을 이겨라. 네. 그린벨트 투자 유혹. 참 많이 봤는데 저희도 보면
이렇게 카더라 통신이 참 많은 데가 또 그린벨트인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정부는 맞아, 주택 맞아, 공급에 맞아. 대한 부분이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네.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할 때 40개 정도 공공주택지구 신규 개발하겠다. 네. 그래서 임대주택들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지구 개발하면 임대아파트도 넣지만 민간 분양도 넣고 공공 분양도 넣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인기 있는 지역에 예, 그린벨트라고 하는 건 바로 서울 인접이고 길도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하면 이 동네가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지을 거예요. 그럼 지금 사시면 보상이 풀리면 4-5배 먹는 거는 기본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옛날부터 사줘서 다들 그렇게 먹었어요. 이제 그 사례를 얘기해주면 어우, 막 얘기하는데 어. 귀가 간지러. 어. 그걸 기획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네. 토지 투자를 잘 하는 뭐 그런 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들으면 되게 솔깃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이제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를 지양해라,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사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획이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되면 뭐 대박인데. 되면 대박이긴 네. 한데 이게 네. 안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문제인 거지. 40개 찍어줬는데 내가 산 게 안 찍히면 요번 10년이 아니라 다음 10년 아니면 그 다음 10년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 네. 예. 욕심, 과욕을 부리지 말라.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 이 얘기는 좀 딱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받아먹을 결국 상속해줘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투자는 일단 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 볼까요? 네. 수익형 전원주택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 예.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무슨 어떤 호수 주변에 택지를 개발을 해서 거기다 전원주택을 뭐 어마어마한 단지로 짓는데 뭐 1군 건설사가 참여를 해서 짓는다. 이거 인근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 전원주택이란 말 자체가 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혹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수익형을 덧붙이면 이건 사실 개발 시행하는 디벨로퍼들이 되게 말을 잘 만든 것 같은데 전원주택을 가서 살면서 사실 이제 회귀 본능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각박한 도시 생활이 아닌 이제 이런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논밭을 읽어서 발생하는 수익도 어느 정도 수익? 예,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도 하게끔 해서 농사지기. 예, 이제 그런 되고? 것도 하게끔 와서 맨 땅에 헤딩하시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니 오셔서 편하게 사시면서 수익도 챙기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뭐 공급하는 데들이 있나 봐요. 진짜 디벨로퍼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네. 조심해라.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거기서 얘기하는 수익률들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얘기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수익형 그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고 들어오세요.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 분양 대행사에서 많이들 들고 들어오셔서 뭐 좋은 분들 소개시켜 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전 가봤어. 가보셨어요? 아니, 이 수익형 아니 그러니까 전원주택 이런 거 짓는데 단지들 타운. 예, 이렇게 뭐 뭐 하는데 이렇게. 저 가봤는데 네. 일단은 제가 가보고 나서 느낀 결론은 있어요. 뭐요? 나는 가서 살기 싫다. 여러 가지가 이게 도시 생활하다가 가면 여러 가지가 달라. 저희 부모님도 이제 지금 귀촌하셔서 시골 사시는데 일단 도시가스 보일러가 없어. 일단 보일러 기름 그래서 보일러고. 그 이때 네? 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논 데들은 이제 좀 그래도 도시화가 진행된 데네. 괜찮은 데네. 아니야. 이게 워낙에 규모가 커서 네. 공사에서 놨대요. 아, 네. 그래요? 네. 또.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지, 좋아. 근데 나는 안 좋아. 아니 자연 환경도 좋고 어떤 서울과의 근접성도 좋고 뭐 텃밭을 조그맣게 꾸며서 사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야. 아 비싸요? 너무 비싸. 나는 싫어. 외로워서 싫어. 너무 비싸. 시골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북적북적대고 아니라니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수익형 전원주택이 혼자만 떨렁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운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타운이 있다니까. 있어도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저는 뭐 구멍가게 하나 가더라도 차 갖고 나가야 되고 삶의 어떤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주관적인 기호니까 사실 이거 갖고 제가 뭐 이게 답이다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앞으로도 그런 삶, 그러니까 그런 넉넉한 삶이 동경의 대상일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전원주택은 수익형으로 보지 말고 세컨하우스로 봐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세컨하우스로도 위험하다. 나는 사실 지금 다주택에 대한 중과라든가 지금 사실 작년에 가평에 그 알았어요, 이슈 있었잖아요. 그 알았어요. 별장으로 봐가지고 응. 보유세들 높게 때려가지고 난리 났던 거 음. 이제 그런 것처럼 별장으로 세컨하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그런 세제 관련해서 리스크 생기기도 하고 네. 또 다주택 중과에 대해서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분 이런 것들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 넉넉한 세컨을 하나 하기 위한 그 세컨 자체가 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없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를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등록 임대주택. 네. 네, 요거에 관련된 얘기도 잠깐 좀 나눠주세요. 아까 했잖아. 아, 그게 렌트홈하고 똑같은 거예요? 렌트홈. 아, 그 얘기였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와 테마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4월 1일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이제 소득세법 개정된 게 적용이 되죠. 예, 시행되죠. 그래서 2주택자는 원래 6에서 42%의 양도소득세율이었다가 네. 16에서 52%로 3주택자는 16에서 52%였다가 26에서 62%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소득세법에서 투기 지역, 투기 지역이라고 지금 작년에 이제 8월 3일 날 지정했죠. 네.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옛날에는 어땠냐면 60% 세율이었어요. 60% 단일 세율로 과세하게끔 이렇게 됐었는데 금융위기 오고 나서 너무 과도하다라 그래서 낮춰줬어요. 어떻게 낮춰놨냐면 투기 지역에서 3주택, 그러니까 투기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데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네. 10% 포인트 세율을 더하는 걸로. 그러니까 6에서 42% 이렇게 세율이 되니까 10% 붙어서 16에서 52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 투기 지역이 지정되면서 2017년 8월 3일 날 바로 발동이 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범위를 엄청 확대했어요. 사실 2주택, 3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범위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주택도 2주택은 10% 포인트,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가 더해지는 걸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이제 4월 1일부터 맞습니다. 시행됐죠. 네.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DSR에 대해서 시행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거래 절벽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양쪽에 좀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DSR은 지난달에 시행한 거고, 네네. 예, 그러니까 대출을 좀 더 옥죄는 걸 한 거고, 뭐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는 이제 그게 재건축 투자에 저걸로 안전진단 강화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거래 절벽의 원인이긴 했는데, 그래서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또는 아니다 조정받을 것이다 거래 급락이 오면 조정받을 것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여론을 몰고 가는 쪽은 호가가 내려갔다, 뭐 급매물로 내놨는데 이제 뭐 안 빠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시장 쪽의 전문가들은 보기에 자칫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될 여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 올해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작년 말에 올해는 조정장이 있을 것 같다. 이게 금리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보유세 얘기 본격적으로 할 건데 지금은 이제 보유세 얘기 안 꺼내는 게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얘기 터뜨렸다가 두들겨 맞을까봐 얘기 안 하는 거지만 분명히 선거 끝나면 보유세 얘기 할 건데 그럼 네. 늘어나는 보유세도 부담이 될 거고 지금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좋은 하나의 이슈도 없잖아요. 물건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거는 효과잖아요. 영향이잖아요. 규제에 따라서 발생되는 효과인 거고 실제로 매수하는 입장에서 좋은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물건 가격도 오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대출을 갖다 쓰기도 되게 힘들고 대출도 엄청 촘촘해서 사실 다주택자가 더 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매수자들은 진짜 실수요자 아니면 이미 이번 상승장에서 물건을 매도해서 현금을 쥐고 있는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 중에 수익 실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란 말이에요. 더 물려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림 그렇죠. 투자할 여력 있으세요? 없죠. 난 없어. 없은 지 오래됐어요. 없어.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남 쪽에서 유명한 지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나 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금으로 산대요. 전세 13억, 현금 일시불. 오,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이 굉장히 차별화된 일부의 시장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전체를 대신- 다 말할 수는 없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거죠. 물량 자체가 없는데 그런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 몇 개는 거래 가격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새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지 못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현금 있는 사람이 질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쫓아가겠죠. 지금 그런 장세잖아요. 소위 말하는 순환매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남 부동산을 왜 때려잡으려고 자꾸 강남에만 규제를 가느냐. 항상 강남이 치고 올라가면 옛날에 강남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15억 했는데 또는 반포 자이가 13억, 14억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마포의 우리 대장 아파트는 8억이었다. 그때는 예를 들어 5억 정도 더 주면 갈 수 있었는데 반포의 대장이 20억, 25억으로 올라가니까 야 지금은 나랑 가격 차이가 내가 5억이 아니라 8억을 더 줘도 못 간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매가를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런 식으로 메워지고 있는 건데 강남을 두들겨서 강남의 가격, 그러니까 재건축에도 말도 안 되는 규제를 갖다 넣어가지고 재건축도 못 가게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꺾여서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 네. 25억 하던 애가 23억이 됐네, 22억이 됐네 하면 마포의 아파트가 강남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야 그것도 빠졌으니까 조금 조정. 항상 대장을 두들겨서 조절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장세. 그래서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앞으로 장세에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사실 제일 불안 요소는 저거예요. 분양 시장이에요. 신규 분양 시장이 얼마나 불이 붙고 계속 부동산 난리를 피느냐에 따라서 이제 청약 당첨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기축 시장에 새 아파트로 돌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질러 가지고 가격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기는 하죠. 근데 큰 틀에서 저는 돈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잠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금으로만 그렇게 100%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으로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요층들은 자포자기 요새 많이 보여요. 집 사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번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전세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전세 만기돼서 집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올라서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아. 포기했어요.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요새 보이거든요. 좀 그런 흐름으로 가는 모양새이지 않겠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는 조금 그러면서 전세가가 좀 받쳐주든 조정장으로 가지 않겠냐가 생각인데 제가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조정장으로 간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그쪽에 배팅. 맞아요.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를 거다. 현재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떨어지지도 않고 유지할 거다. 네. 그게 조정장이잖아. 뭐 글쎄요. 뭐 살짝 영향을 오를 거다? 받겠지만 네. 약간 반등.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꺼질 수도 네. 있다. 사실 변수가 그거죠. 옛날에 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2004년에 조정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세가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전세 끼고 갭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여전히 몇 억 정도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일단 뭐 전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의 관점, 투자자들 때문에 이게 시장 자체가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실수요자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물량 자체가 적은데 물량 자체가 적어도 살 사람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살 사람들이 사고 싶다가 다 사는 건 아니죠. 우리처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 있는가 반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물량도 줄고 수요도 줄고 그럼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청약 이쪽 시장이 큰 변수일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난리 났어요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아. 앞으로 나올 제 게. 주변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강남권에 관련된 청약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 하나 해드리고 네 간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4월에 서초구 서초동 무성 1차에 232세대 분양. 독수리 요영제 대장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다음에 강동구 상일동에 주공 6단지 864세대 분양. 마지막 분야입니다. 주공일단 고덕자이.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에 5월에 강남구 삼성동에 상하 2차 115세대. 네. 근데 걔는 물량이 몇 개 없어. 사실 우성도 물량이 많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7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에 3호 가든 3차 219세대. 네. 10월에는 서초구 서초동에 무지개 아파트 215세대. 무지개가 아까 우성 바로 맞은편. 아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자 다음에 11월에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 4단지 239세대. 개포그랑자이 나올 아 거예요. 네. 강남권 분양 물량만 해도 지금 뭐 생각보다 꽤 많은데. 그렇게 그렇죠? 많진 않아요. 재건축이 네. 조합원들이 갖고 나서 남는 물량들 나오는 거라 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음. 그러나 여전히 계산해 보세요. 그거 다 더해도 음. 개포 자이 요번에 DH 아. 자이 개포 하나도 안 돼. 물량이 그렇게 네.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에 과열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되긴 하죠. 그래도 뭐 시장이 뜨거운데 일종의 냉각수 역할은 좀 해주지 않을까. 강남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일단 과천도 올해 계속 있고요. 과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들도 있고요. 과천은 지금 분양하는 데들 아까 강남 같은 경우는 중층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개포 4단지 같은 경우는 저층이지만 사실 평수도가 적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별로 없는데 과천은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나올 거거든요. 계속 있어요. 일단 과천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대에 나올 거라 그래서 거기도 나올 거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광복에 있는 뉴타운 분양 물량들도 좋은 거 나올 거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분양 물량이 많다는 얘기가 우리가 별별수다 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강남권에 대한 분양 물량만 해도 벌써 약 한 700세대 정도. 그러니까 뭐 서울권 전역 그리고 수도권까지라고 본다면 정부가 얘기했던 앞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하는 걸로. 인허가 실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받은 거니까 실제로 이제 늘어나는 일반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분양에 대한 물량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한간의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뭐 청약이 로또 청약이다. 뭐 당첨되면 뭐 엄청나게 벌 수 있다. 근데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어차피 매각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기 과열지구내. 그러니까 네네. 서울시 다 포함이에요.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내에서 위장 전입 같은 거 네네. 철저하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특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주소만 붙여가지고 가점을 뭐 부양가족 늘려가지고 가점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사례들 그거를 볼 때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냥 보겠다가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네. 뭐 이런 전화요금 주소지는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데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부모님 부산에 사시네요. 어. 부적격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다 쳐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를 갈고 하는 좀 그래. 일단 아프고 나서 나중에 약 처방하면 의미가 있을까? 아니지 이제 앞으로들 이걸 갖다 자꾸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적격 내고 이런 식의 위장 전입해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쳐내기 시작하면 겁나서 청약 못하겠죠. 되도 날아가는 거니까. 가점 통장이 그 가점 높은 통장이 얼마를 들고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들고 있었는데 부적격으로 해서 날아가서 자동차 문제 되고 하면 5년. 5년 뒤에 부동산 시장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뭐 어차피 지금 못하면 뭐. 그렇지. 그때는 그때 얘기니까 네. 사실 당사자 입장에선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거를 지금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이제 1년 좀 있으면 되지만 정권 네네. 초기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엄청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저는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뭐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막 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수준에 있는 것들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게 일단 정책적인 목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총력을 쏟겠다. 네. 그거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불만이긴 하지만 또 제 불만하고 달리 또 정부가 가야 될 길은 있는 거니까 네. 인정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렌트홈, 뭐 은퇴자가 피해야 될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위축될 것이냐, 또는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이거에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청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쭉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장 자체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죠 전반적으로.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뭐 어느 쪽으로 튀게 될지. 일단은 이런 되게 것들이 좀 사람들이 있고. 조심스러워서 매수자들도 사실 매수도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보면. 네, 그리고 그 얘기 빠뜨렸는데 네. 이게 집값이 안 오른 동네도 많아요. 안 오른 동네는 양도세 중과 해봐야 세금 낼 것도 없어,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물건이 안 나올 것도 없어. 네. 그렇죠. 네. 근데 살고 싶은 지역도 아니었나? 왜안 그러니까 올랐을까?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데들은 올랐지만 안 오른 데는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 뭐 회복도 안 된 데도 많은데, 그래서 소유자에 따라서 세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달라서 매물 잠기는 현상은 국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사실 가격 상승에 대한 건 상대적인 거라. 시장이 달아오르는 그런 요소,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안 사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에 사람들이 사실 또 달려가는 건데, 네. 이제 분양 시장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심리들을 자극하게 되면 기축 시장을 다시 밀어세울 수도 있겠죠. 분양 시장에 그게 변수다. 대한 관심 네.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별별 수다와 함께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하기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